휴일인 어제 비상위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3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이미 보류를 했고요.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고법 변론기일 변경과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로그 기록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의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독재자들을 거론했고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저는 스탈린도 이런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민주당 약세 지역인 경북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경북이 고향이다.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라며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엄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채무조정과 빚 탕감 대책 마련, 임대료, 인건비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말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아니 얼마나 지역 주민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또 시작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겨요. 최근 중도층을 고려해 정쟁성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다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자 전통 지지층 공약과 진영 공세 등으로 새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기념 영상에서 지금 보수는 가짜 보수라며 보수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 재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흘간의 1차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경기도와 충북을 찾는 2차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건데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이 들썩였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 예상했던 일이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다만 그 징후라고 할까요? 그 징조 현상들은 좀 있었죠.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있어서 이제 속도전을 냈단 말이죠.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얘기할 때 입법부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길을 내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행정이고 그 길을 잘 걸었는지 못 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신중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런데 지금 보면 소부에서 충분하게 법리적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을 배제시키고 네.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9일 만에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재판부, 특히 사법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것이 속도전을 통해서 낸 것은 뭐냐?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고 대선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대선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 들어가 있고 후보 등록이 돼 있고 공당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89.7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고 이렇게 후보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무도한 기소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법부가 옥죄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 개입에 의한 사법부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오히려 빼앗는 것이다. 네. 주권 재민의 원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이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국민의 선택권 측면에서 저는 빨리 결론을 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법원은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뭐 시간을 더 두고 판결을 했었어라도 저는 유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결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항소심까지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당선되고 나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633. 그래서 이것이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3년이나 끌고 대법원에서 마지막까지 빨리 판결을 내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대선이 있은 지 몇 개월 지나서 곧바로 또 다시 대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이것이 개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냥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633 원칙에 대해 따라서 빨리 판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판결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것이 어떤 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더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관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결국은 대선 전까지 최종적인 제3구심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법원이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2심이 무죄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무죄를 받아들이는 거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파기환송한다 그러면 2심이 뭐 원심이 무죄였으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그렇죠. 이제 한 거고 세 번엔 파기자판인데 보니까 보수층의 강경한 분들은 파기자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대부분 다 상고 기각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2심이 그 2020년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갖고 무죄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7대5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됐던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판례에 대한 거를 대법원이 새로 확립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이걸 네. 그렇게 보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또 저 같은 사람도 2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나왔을 때 그걸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헌재 8대0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승복해야 된다. 전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도 하는 거고 다만 제가 그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3월 26일 날 피선거권 박탈력이 나오더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대법원은 이 문제를 결론 내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묻는 게 맞다. 네, 저는 네. 지금도 파기환송했으니까 네. 법적 자격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2심 다시 하고 재항고 끝내지 못하니까 결국 후보 자격은 갔는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대법원이 이 선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법적으로는 후보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라는 걸 이번에 그 파기환송에서 내린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2심 때 그 피선거권 박탈력이 나오고 대법원이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겨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네네. 있습니다. 중도층의 반응이 어떨지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그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이슈 자체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선거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돼 있다고요? 그 리스크는 다른 재판들도 지금 전체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법적으로 자격 박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존중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무죄 나고 나서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메시지도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막 속속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뭐 우측으로 가니까 중앙으로 들어오고 다 있게 됐는데 그 뒤에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강경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다시 뭐 권력기관 이슈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중도층들이 한 달 동안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막 이게 그냥 자격이 박탈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재상공신까지는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뭐 끝까지 대선 완주하실 거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있을 텐데 그건 그대로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하던 스탠스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당선되면 중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이거 제2요구권 행사하지 못하게 재상목 권한대행 또 탄핵해서 대행을 만들고 뭐 이제는 뭐 그 어떤 이제 뭐 항소심 재판기일 연기해달라고 그거 안 받아주면 항소심 판사들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고 내는 꾀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죽이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할 때 아까 이번의 시간은 대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선택의 시간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선이 오늘 32일 남았나요? 32일 시점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건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책임성이란 말이에요. 책임성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수직적 책임성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 책임성을 물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 책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수직적 책임성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평적 책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 자신의 권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의 사법과 법관에 의한 통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에 대법원이 정치에 본격적인 개입했다는 거. 그것이 9일 만에 소부도 걸치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법관들이 자료를 하나도 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저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법이 이전에 상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중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대법원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9일 만에 속도전을 펼쳐서 공정한 재판의 권리 기본권도 빼앗고 선택받을 수 있는 공무 담임권까지도 빼앗고 더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을 빼앗는 것 자체가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좀 무너뜨리고 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성의 원리에 가장 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날벼락으로 그런 대법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고였죠.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그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미국도 헌법 만들 때 그 얘기 고민했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하자라고 할 때 대법원이라는 숫자 얼마 되지도 않고 매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원이 탄핵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하도록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하잖아요. 9명이 한다고요. 네. 국민들이 뽑은 거를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9명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죠. 그렇게 한 거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민주주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다른 데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뭐 2달 안에 다, 2-3달 안에 다 대통령도 했으니까 저는 그 점은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게. 저도 목소리 높아지셨는데 저는 그 정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말로써. 영상이 하나 있어서 네네. 먼저 이걸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신속히 법원이 처리했다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네,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논의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긴급의원총회에서 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됐지만 이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승전 내란으로 가시니까 뭐 그런데 아까 목소리 높이시고 아니 저는 뭐 그 정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뭐 탄핵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법이나 법에서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법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늘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냐. 어쩌면 사법부 중에서 그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서는 가장 의심받는 구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영한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니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법원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래도 동조 세력. 그러니까 헌재는 맞는 결정이고 그거 비판하면 동조 세력. 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대법원이 동조 세력. 그냥 기승전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이건 결국은 민심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장동영 의원도 이제 소리 높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비상계엄 국회를 침탈하고요. 또 내란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것을 온 국민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하는 것인데 윤석열의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고 이 대선이 지금 열차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아니라 사법부가 이 대선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플레이어로 작용을 하는 그 플레이는 어떠냐면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법원이 가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고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이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는 그 법의 기관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대선에서 지금 들어와서 플레이로 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8대 0이고 그 제기된 5개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파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책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뜻은 뭐다라고 정당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그대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그 다 승복을 해야 되니까 이 아까 막 헌재를 승복하고 법원 2심 판결도 승복하듯이 대법원 판결도 승복하고 그래도 법적 작용은 유지되니까 저는 이슈를 다룬 데서 너무 강경하게 하는 게 민주당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답을 하는 겁니다. 답을 한 거고요.